자, 우리 그 754페이지 그 환율제도 좀 볼게요. 자, 환율제도는 당연히 우리 뭐 일반적으로는 변동환율제도겠죠. 근데 이제 고정환율제도랑 비교해서 여기서부터요. 더 이상 칠판을 안 지우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환율제도.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제도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말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고정환율제도부터 볼게요. 자, 픽스드 있습니다. 1번에. 자,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그냥 고정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외환시장이에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와의 그 교환 비율을 통해 가지고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국제수지가 BP 좀 이따 볼 거예요.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 해가지고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 됐다 할게요.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자, 그럼 달러가 막 들어오는 거죠? 해외에서 들어와요. 달러가 유입되는 거예요. 달러가 유입. 자, 그럼 잘 보세요. 원화가 비중이 있고 달러의 비중 맞춰서 이제 환율이 결정됐는데 달러가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달러 비중이 여기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처럼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환율을 고정시켜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달러를 어떻게 빼돌리고 원화를 좀 뭔가 넣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중앙은행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달러가 많아진 비율만큼 원화를 여기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해요. 중앙은행은 원화를 공급 이렇게요. 자, 다시요. 얘기는 별거 없습니다. 외환시장에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국제수지가 흑자를 해서 달러가 막 들어와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려는 힘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게 합니까? 달러를 오히려 흡수하고 통화량 원화를 외환시장에 집어넣어 주면 그렇게 되면 달러가 여기 원화랑 비율이 비슷해져서 환율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변동환율 제도 뭡니까 하면은 두 개 비교해서 보고 책으로 갈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있으면 외환시장 완전히 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자, 국제수지 흑자로 BP가 흑자가 되어서 달러가 마찬가지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원화와 달러의 비율 중에서 달러의 비율이 점차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쵸?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그냥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 얘가 버퍼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 중앙은행이 뭐 통화량 공급하거나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얘가 알아서 그냥 내가 가치가 떨어져 줄게 하는 거니까 이쪽에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파급해 들어오지가 않게 되네요. 얘는 중앙은행이 지금 국내 시장의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었다, 풀었다, 줄였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환율 유지하는데 통화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니까 본의 아니게 중앙은행의 원래 자주권이라 할까? 그 뭐 그런 능력을 좀 상실한다.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책 볼게요. 자, 1번 고정환율 제도에서 일정 그거는 받고 2번 볼게요. 고정환율 제도에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밑줄 치세요. 중앙은행, 뭐 정부 아무튼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본위 제도나 브레튼우즈 체제 이게 뭡니까?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경제사 뭐 이런 옛날에는 낼 게 없으니까 그냥 금본위 제도는 뭐 변동환율 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띵 뭐 이렇게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장점 봅시다. 자, 1번에 밑줄 치시죠.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없음. 그러니까 환율이 언제나 그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환차손 이런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성, 뭐 한먼이라고 그러죠. 단기 자본이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그런 걸 노리는 주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밑에 참고 보시면 거의 다 볼 건 아니고요. 고정환율 제도와 통화량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통화량을 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뭔가 달러를 막 흡수 공급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럼 반대로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하나 요걸 보시고 요거 응용하는 걸로 하나 볼게요. 응용. 자, 달러가 밖으로 유출된다 합시다. 거기 보시면 1번은 고정환율 제도 나와 있고요. 2번, 3번 나와 있는데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2번 볼까요? 2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의 균형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지만 정부가 환율을 800원으로 고정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달러 유출 이렇게 쓰세요. 원화와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원래 시장에서 환율은 1,000원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800원으로 그냥 계속 낮추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거는 그냥 다음에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할게요. 달러가 유출 이렇게 할게요. 저건 이제 유입이고요.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이렇게요. 달러의 양이 이제 이렇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원화의 양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때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1,000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막 억지로 막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달러가 올라가서 8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이 문제는 쫙 해결돼요. 그래프에 있는 균형 환율로 가게 되면. 근데 정부가 이걸 못 올라가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800원에 유지를 하려고 해요. 800원으로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달러가 유출돼서 자꾸 달러가 부족해져요. 원화만 이렇게 되게 많아져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이거 개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찍 연결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섬과 같이 이렇게 고립돼 있으면은 전혀 충격이 오지 않는데 고정환율 제도는 아예 저기다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쭉 가교 역할하는 다리가 있어서 중앙은행이 여기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원화가 많아지고 달러가 부족해져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뭘 공급해야 돼요? 달러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화는 자꾸 좀 빼내고 그래서 달러를 저거랑 반대로 원화를 빼내고 화폐 공급을 줄이고요. 달러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요.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계속 저기다가 공급을 해주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자꾸 줄어들어요. 나중에 이 외환 보유고 우리 그 외환 위기 때 발생한 건데 이 달러를 공급해줘서 이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3번까지가 이제 사실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1, 2, 3번 다 볼 건 아니고요. 그래프로는 그냥 이렇게 달러가 유출됐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800원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못 올라가게 막았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된다. 그 4번에 밑줄 치세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달러를 매각이 달러를 공급하는 거예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아들이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요.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 그게 바닥나면 그때 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자국의 화폐가 적정 수준보다 고평가된 걸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감소. 그러니까 계속 달러 빠져나가니까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요거보다는 요걸로 먼저 익숙해질 때까지 요거랑 요거 두 개로 국제수지 흑자가 좀 좋은 거니까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요 외환보유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환율 맞추려고 외환보유고가 그래서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 때문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아셨죠? 네, 오른쪽 가볼게요. 그래서 뭐 고정환율 제도와 외환투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단점 하나 볼게요. 단점 1번
환율이 고정돼 있어서 국제 수지 불균형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아요. 뭐 그거는 맞고요. 환율이 조정 역할 못 하네요. 여기서는 2번. 그거 밑줄 치시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자율성 상실. 네, 그거요. 중앙은행이 통화의 자주성 상실. 요거요. 아유, 이거 환율 조정하는데 중앙은행이 힘을 다 쏟아붓는 거란 말이죠. 쓸데없는 거에다가. 자, 3번 봅시죠.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에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외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또 필수적인 거네요. 4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정부가 설정한 환율이 진짜 현실과 너무 괴리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펀더멘털이라 하죠. 뭐 기초의 경제 여건이 좀 뭐 안 맞으면 또 그걸 이용해서 조만간 붕괴되겠지 해서 투기적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변동 환율제도 볼게요. 변동 동그라미 치시죠. 그렇죠.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장점 봅시다. 자, 뭐 1번 그대로 보세요. 국제 수지가 흑자나 적자나 이게 됐을 때 불균형이 환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건 그대로고. 2번 해외 교란 요인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는다. 왜요? 해외 경기 침체나 이게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해외 경기가 뭐 침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러가 유입되냐 유출되냐가 이 중앙은행의 이거에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여파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두 개의 차이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중앙은행이 독립적 자율성 뭐 그대로 할 수가 있죠. 환율 방어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국내 시장에 뭐 실업과 인플레이션 뭐 그런 그런 거 잡는데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요 정도 보시고요. 밑에 양자의 비교 있죠? 그거만 잘 보세요.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잘 양쪽 다 있는데 둘 다 잡지 마시고 하나만 잡으세요. 1번. 자, 고정환율 제도로 잡으시죠.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이 안 돼. 안음 동그라미 하시고 환위험 작다. 이거 저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국제무역과 투자? 글쎄요. 환율이 안정적이니까 투자가 활발함했는데 뭐 투자는 뭐 이거 외에 많은 요인이 있으니까 뭐 이걸로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자, 거기 별표하시죠. 해외 교란 여부 요인의 파급 여부 그거 하나 별표하시고 쉽게 전파 고정환율은 그렇죠. 변동은 환율이 버퍼 역할 하는 거예요. 방파제 역할 하는 것이고 금융정책의 자율성 상실이죠.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외환 보유고를 막 썼다가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책 효과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고 금융 정책이 무력 있죠.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고재 변금 이 뒤에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 할 텐데 실제로 좀 내용도 더 보셔야 되는데 객관식에서요. 회계사 시험은 좀 웃기긴 한데 그 요거만 알아도요. 거의 다 지금까지 10문제 8문제가 기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요. 고정환율 제도는 재정정책이 유리하고 환율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그렇죠? 효과적이고 점점점 이렇게요. 다음 얘기는 아시겠죠? 변동환율 제도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옛날엔 이거마저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재변경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요 정도 썼고 더 시간 내면은 다 써야 되고 가끔 옛날에 제가 수업 들었던 어떤 교수님은 그냥 불러주더라고요. 자 받아 적으세요. 고정환율 제도는 받아쓰기에 막 예, 그거까지는 좀 그렇고 이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사 뭐 이런 것까지 하나요. 그냥 변동환율 제도가 됐다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국제통화제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시죠. 단장 넘어가시면 그래도 혹시 그냥 지금까지 모든 경제학 특히 회계사 시험에서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불안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할 게 많아요. 근본이 제도 3번에 보세요. 1870년에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 시작된 1차, 2차 뭐 언제 뭐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다 까먹고 있는 마당에 넘어가시죠. 고정환율 제도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에서 밑에 데이비드 휴움 아담 스미스가 존경했던 사람인데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얘기 넘어가시죠. 그러다가 760페이지가 보시면 근본위 제도가 붕괴가 됐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됐으니까 이제 주로 변동환율 제도를 쓰겠죠. 브레튼 우즈 체제 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일단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IMF, IBRD 뭐 이런 거 뭐 금환본이 조정 가능 그냥 넘어가시죠. 낼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나마 했던 게 브레튼 우즈 체제는 뭐 변동환율 제도이다, 고정환율 제도이다 이런 거 냈다가는 뭐 화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셨죠? 오른쪽 브레튼 우즈 체제가 그럼 잘 되는데 붕괴됐잖아. 그게 지금 뭐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없지만 상법 했는데 막 이 안에 이제 지금 현재 상법 해야 되는데 10년 전 상법 그것까지 막 비교해서 막 이렇게 넣어 있는 거예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이제 추세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개정된 상법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래도 회계사니까 20년 전 상법이 처음 언제 만들어졌나 그런 거 해요? 하시나? 문승규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상법 조문 지금 현재 조문 보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 지금 우리도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762페이지 킹스턴 체제. 네, 아셨죠? 이게 잘 정리해놨어요. 잘 정리해놨는데 심심하면 보셔도 되는데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1번 1976년 뭐 하셨어요? 태어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메이카 어딘지 아세요? 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 뭐 그렇게 합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주요 회원국 SDR 뭐 그러려니 IMF 요즘 뭐 기능도 그렇고 플라자 협정은 별건 아니고 그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인가 거긴데요. 우선 거기 한번 내용만 볼게요. 1번에 보시면 1번보다 이제 3번 볼게요. 3번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 뭐 롯데가 사들였나 어디가 요즘 사들였다가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서방 선직 5개국 힘센 애들이에요. 미국이 거기 보시면 4번 볼게요. 자 고평가된 달러 환율을 조정 밑줄 치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5번에 달러 가치 즉각 하락 밑줄 치세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1980년대 초반에 그 일본 애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걔네들이 미국이 막 크고 막 성능 안 좋고 시끄럽고 막 이런 자동차만 있었는데 조그만 자동차를 이쁘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때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는 큰 차 이렇게 선호했는데 이제 좀 삶이 팍팍해지고 이제 80년대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걔네들이 실효성 있게 조그만 일본 차를 막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차가 잘 팔리고 미국 차 안 팔리게 돼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에서 봤을 때 일본한테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봤을 때 원인을 뭐라 그랬냐면 야 일본 니네 엔화죠. 엔화 가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물건이 막 전 세계 다 가는데 위안화 뭐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힘으로 일본 애들한테 야 니네 엔화 가치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 물건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와 자기네 살려고 이제 힘으로 막 경제적인 막 거의 뭐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자율적인 조정 과정도 아니고 그냥 힘으로 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러면 선진국은 이런 정책이 고무돼요? 그게 어딨어? 위에서 그냥 막 강제로 해서 가격 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환율과 관련된 협정인데 이것도 뭐 문제 내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요? 플라자 협정에 따르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다. 뭐 이렇게 내기도 그렇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뒤에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의 요 효과는 ISLM-BP 그 할 때 우리가 쓸 거예요. 자, 다음 챕터 바꿀게요. 국제수지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은요 이게 나오는 게 좀 약간 정해져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국제수지표 해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그걸 국제수지라고 얘기할 거여서 BOP, BP라고 우리가 씁시다. 요렇게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GDP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이라는 말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뭐 비거주자가 이제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그겁니다. 밑에 보니까 작성의 원칙 해가지고 뭐 발생주의 어쩌고 저쩌고 3번에 복식부기 원리로 이제 기재한다. 뭐 그런 것들 회계하시니까 그냥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시험 같은 데는 7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수지표 구성 및 내용 이것도 사실은 많이 물어보긴 해요. 가끔 단답식으로.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심리가 출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무슨 시험 내나요? 공무원인가요? 간평인가요? 근데 회계사 시험입니다. 그러면 국제수지표 그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거 비슷하게 내지 말자. 이래가지고 좀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 누락 그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계정이 들어가는가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불안하신 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 본원소득수지 있죠. 이제 뭐 약간 보면 그게 급료, 임금, 투자소득 이런 거고 이전소득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수지에 관련된 뭐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거기 쭉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냥 뭐 우선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아주 중요한 메인 시험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시고 자, 불황형 흑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국제수지가 이게 뭐냐면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겠죠. 흑자 이렇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진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됐을 때 바람직한 흑자는 뭐냐면 얘가 많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물건이 막 잘 팔려가지고요. 막 와 외국 애들이 막 진짜 막 코리아 외치고 막 이렇게 되고 외국 물건이 오히려 안 좋아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그래서 안 되면은 사실 이게 흑자가 돼서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입이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출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뭐 수입 안 돼서 뭐 하면 좋은 건데 수출은 안 돼요. 근데 수입이 더 많이 준 거야.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었나 봤더니 우리나라가 거기 나와 있는 불황이에요. 불황. 그래서 이따 다시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침체돼 있어요. 뭐 외제? 무슨 뭐 외제 물건은 살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도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팍 줄어가지고 수출은 별로 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팍 줄어서 흑자가 됐다? 이건 뭐 별로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불황형 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머릿속에는 흑자인데 흑자라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그 내막을 살펴봐가지고요. 왜 흑자가 됐나 그것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3번 볼게요. 3번.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랑 경기 불황기에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데 수출도 감소했어요. 외국도 안 좋으니까. 근데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서 발생하는 흑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4번에 보시면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면 국제수지표의 내용해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에 속하는 거 박스 몇 개 있는데 이것도 그냥 나중에 그냥 객관식 끝나고 더 딱 봤더니 경제학 뭐 기본적인 거는 대충 갖춰졌다 하면은 그냥 그 내용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역시 뭐 회계사 시험에는 가끔 한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또 그때도 이게 개정됐거든요. 개정됐을 때 잠깐 그 첫 해에 좀 나왔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개정됐을 때 거기 보시면 금융계정의 구성 내용 거기 가보시면요. 박스에 직접 투자랑 증권 투자 있잖아요. 그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 체크만 살짝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밑에 국제수지표의 작성 원리 3번 있죠. 이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막 소개하는 게 얘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도 흑자와 적자 해가지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768페이지에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표 작성 사례 해가지고 뭐가 차변 대변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나와 있는데 역시 뭐 그냥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적도 좀 없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많이 있으니까 뭐 키핑만 해두시고 그냥 약간 뭐 그냥 보실 분은 보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선 넘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770. 그건 중요해요. 별표 아시죠? 국제수지와 거시경제. 네, 그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거는 거시경제 관련된 GDP 그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경상수지랑 국내 총생산이 있는데 첫 번째 박스 나와 있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Y는 C, I, G, 그 다음에 수출을 X라 그러고 M을 임포트, 수입 이렇게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 2번에 보시면 CIG가 국내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요거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압sorption 이렇게 얘기해요. A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원서 관련된 거에서는 좀 이런 거 많이 은근히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다른 그 CFA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압sorption 얘기하는데 그냥 총 지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CIG랑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3번 볼게요. 3번. 3번에 그거 보세요. Y가 A보다 크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100인데 얘가 80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2.5 그냥 그건데요. 그 이상도 없는데요. 0보다 크다. 뭐 아니 진짜 사실로. 그렇죠? 얘가 100인데 얘가 150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국제수지 적자.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사실 좀. 그래서 막 생산액도 지출에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너무 그런데 별거 없어요. 그냥 국제수지 흑자죠. 흑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압sorp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거 안 쓰는 책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Y가 국내 소비 투자 정부 지출보다 큰 경우에 뭐 경상수지는 흑자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또 그거 물어보면 좀 약간 미안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식을 줘요. 소비는 얼마고 투자는 얼마고 이렇게 G 얼마고 어떻게 그랬을 때 경상수지가 흑자 적자 얼마인가 이런 거 뭐 계산하시오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하나 볼게요. 경상수지가 흑자, 적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외국에서 돈을 차입해가지고 재화를 구입했다, 외제를 막 물건을 구입했다, 돈이 나갔다 그 뜻이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그 적자 흑자 말만 좀 보세요. 적자가 된다라고 하면 자, 그만큼 해외 부채가 증가하고 해외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순 해외 자산의 크기, 그게 이제 경상수지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그냥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살짝 보시죠. 자, 요거 그냥 압sorption 그거 하나 때문에 살짝 본 거고, 그냥 뺄게요. 사실 뭐. 자, 다음에 오른쪽 가봅시다. 경상수지와 저축 및 투자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매년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기도 하고 여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 있죠? 그거를 그냥 좀 잘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거요.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식으로 쓰면 요거 지금 개방경제니까 요것만 남기고요. 수출 빼기 수입만 남기고 다 전리 넘길게요. 자, 한번 보세요. Y, C, I, G 다 넘겼어요. 순수출 이렇게 쓸게요. X-M 이걸 순수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뭔가 정부의 지출이 있으니까 텍스를 넣었다 텍스를 빼줬다 그거 하면 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텍스를 먼저 빼줄게요. 가처분 소득해서 빼주고 C 그리고 텍스를 한번 또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G 빼기 I는 순수출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식들을 좀 잘 정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이죠. 처분 가능한 소득.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니까 이게 민간의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SP 이렇게요. 프라이빗. 다음 이쪽 볼게요. T-G 이게 정부의 저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SG 이렇게요. 실제 시험에서 뭐 값을 줘가지고 그냥 나머지 구하세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요거 정리하면 요거 두 개를 그냥 저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SN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N자 뺄까요? 그러면 S-I는 순수출, 그러니까 순수출이 제로가 되면은 S와 I도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실까요? 고대 교수님이 쓰신 책에 뭐 좀 강조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저축과 그 투자 그걸 한번 생각할 건데, 저축과 투자로 해야죠. 저축과 투자. 여기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고요. 저축이 이자율의 증가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왼쪽에 비춰보는 것처럼 S 빼기 I가 같게 되면은 순수출이 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자율이 여기인 경우에는 균형인데 이자율이 여기인 경우 어떻게 되나 볼게요. R 제로일 때 이렇게. 자, R 제로에서 보세요. 자, 요거만 잘 보세요. 요거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눈을 이쪽에다가 보시고. 그러면 저축이 이만큼이고요. 투자가 이만큼입니다. 초과저축이죠. S I가 더 커요. 그래서 S-I가 0보다 크다니까 이쪽 부분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순수출은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커야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크기가 정확하게 순수출이 0보다 크다. 요거랑 같은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는 순수출이 제로 이렇게요. 자, 다시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순수출이 0보다 크다. 요거 있죠? 나중에 비슷한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살짝 요거 체크하시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여기 보시면 저축이 투자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순수출이 0보다 큰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자율은 떨어지면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박스 있잖아요. 중간에 박스 거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중간에 박스에 화살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다 볼 건 아니고 책에서는 N을 붙였으니까 N 붙일게요. 책대로 좀 할게요. 내셔널 해서 붙인 건데 거기 나와 있는 박스 바로 밑에요. SN 얘가 I보다 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수지가 흑자다라는 거 그걸 나타내네요. 그래서 순수출이 0보다 크다. 수출 빼기 수입이 0보다 크다. 얘가 N보다 크다. 다 같은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만 잘 봐두세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이거는 다 아무튼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에 이제 영향 미치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이 정도 우선 보시고 자 그렇게 볼게요. 뭐 밑에 5, 6, 7은 잠깐 키핑해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있죠? 777페이지. 네, 요거식을 약간 바꾼 건데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두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라색 그 나와 있는 거 다 보셔야 돼요. 자, 요거 다시 쓸게요. 이제 이해됐으니까. 자, 거기 두 번째 보라색 보시면 수출 빼기 수입 요쪽에 놔두고요. 거기 보시면 요 민간의 저축과 빼기 요 투자 같이 연결했어요. 투자 이렇게. 다음 정부의 저축과 정부가 돈 쓰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NX, X-M이라 쓸게요. 책대로. 수출 빼기 수입 요거요.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도출되는데 그닥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요거 그냥 찍 도출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 볼까요? 현재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와 미국이 적자가 너무 많아서 미국 뭐 캘리포니아주나 뭐 이런 뉴욕주도 막 다 뭐 파산 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돈을 펑펑펑 하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돈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퍼주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재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무원도 다 자르고 공무원 둘 돈들이 없으니까 공무원 뽑지도 않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경찰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무슨 배트맨 나오는 도시가 뭐죠? 고담시 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경찰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도 못 다니고 막 그래요. 여기 뭐 학원을 못 가는 거야. 무조건 맑은 날 그냥 해 화날 때 그냥 수업 끝내고 집에 가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밤에는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지키는 거지. 어떻게 경찰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의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미국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해요. 연방 정부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오바마 케어라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퍼주는 걸 하다 보니까 나쁜 취지는 아니죠. 다 좋은 취지죠. 근데 이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니까 그 잠깐은 할 수 있다니까 5년 10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막 쫙 이렇게 돈이 없어서 파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갈 돈은 많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재정 적자지 뭐. 재정 적자랑 자, 이쪽이 마이너스인데요. 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더 마이너스보다 크면 얘가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운이 나쁘게 요것도 마이너스인 거야. 얘도 마이너스. 뭐 이럴 수 있겠죠. 얘도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균형식을 봤을 때 재정 적자랑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그냥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쌍둥이 적자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쌍둥이 적자 표현만 그냥 잘 봐두시죠. 그러니까 요식을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쌍둥이 적자를 요 국민소득 거시경제학의 균형민소득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예제 별표하시죠.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GDP 크기 Y는 1000이고 소비와 투자가 얼마고 정부 지출 조세 어떻게 돼 있다. 민간 저축의 크기를 구해라. 투자 재원 중 얼마만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밑에 그 식에다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요 공식 연습한다 해서 그 예제만 그냥 한 몇 번 이렇게 자꾸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기출문제나 더 풀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제 반복해서 푸세요. 제가 풀어보세요 하는 예제만 해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한 거시가 한 뭐 20개 그 정도 될래나? 뭐 승수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시도 그냥 뭐 이렇게 자중을 하면 한 20개 돼요. 그걸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서 메인이 되는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저자분도 그걸 따로 빼냈잖아요. 그걸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객관식 때는 몇 개 이렇게 보면서 같이 풀고 스킬 같은 거 좀 같이 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좀 손쉬워요. 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경상수지랑 자본수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오차 및 누락 같은 게 그냥 약간 오차항이 이제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국제수지인데 그게 이제 제로가 된다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박스 체크하시죠.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합쳐서 0 이게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랑 자본수지는 저쪽 넘기면 마이너스 부호만 달라지고 절대값 규모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도 그냥 별표하시죠. 암기하세요. 그냥 경상수지는 거기 보시면 NFI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순해외 투자 우리나라 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순해외 투자라는 말을 쓰고요. 뭐의 약자인지 NFI 해가지고 다 써주긴 해요. 근데 이 영어로 해서 요거는 빨리 하는 것보다 그냥 순해외 투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뭐 그닥 많이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시 그냥 우리가 봤던 거 그냥 다시 한번 리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환율과 경상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샬 언어 조건 이걸 좀 볼게요. 조금 약간 이제 환율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데 마샬 러너 조건. 자, 우리가 역설을 경제학에 몇 개 배웠어요. 무슨 역설이 떠올라요? 뭐 농부의 역설? 잘 모르는데 농부가 풍년이 들었는데 막 슬퍼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줄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지금 엄살이야? 풍년인데 왜 그래? 더 슬플 수 있다니까요. 또 무슨 역설? 네? 궁핍화 성장? 예, 그 지난번 막 성장했어. 막 더 이렇게 커졌어. 근데 이게 더 슬퍼지는. 왜 슬퍼져요?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수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막 삼성의 기술과 대량 생산 AI가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냥 연간 아니면 한 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글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마트폰 팔려고 하는데 저 아직 약정이 있고 아직 그대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지 않아요. 어떻게 뭐 좋아졌나요? 디자인은 그냥 뭐 옛날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수요가 팍 늘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많이 했는데 가격이 대폭락,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슬퍼지는 상황. 이것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 좀 볼게요. 마샬 언어 조건은요. 거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평가 절하를 실시할 때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환율 인상으로 하세요. 원래는 평가 절하해야 돼요. 환율만 올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환율이 인상되면 국제수지가 BP가 흑자 이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단기에는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게 마샬론의 조건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우리가 단기에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거든요. 여기 수출 금액 빼기 수입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안경같이 생겼네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수출이니까 수출품 P 곱하기 Q. 우리나라 물건 수출품이에요. 거기다 Q, X라고 할까요? X. 자, 이거 수출해서 얻게 되는 수출과 관련된 뭐 이득이라고 할까요? 수출 금액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이 임포트요. QM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거죠.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저녁에 해도 괜찮죠? 집중 더 잘 되지 않아요? 아, 체력이 떨어지셨나요? 그래서 아니면 나중에 그냥 보강을 차라리 그 아침 점심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침 저녁 그럼 집에 가실래요? 집에도 못 가게 막으면서 뭐 아무튼 더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아무튼 뭐 딴 얘기 필요 없고 이거요.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거죠.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싸졌어요. 외국 물건의 가격은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싸졌으니까 와, 한국 코리안 물건 되게 좋아졌다 해서 막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영 아카데미 뭐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래저래 또 고칠 점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늘. 그래서 늘긴 느는데 찔끔 늘어요, 찔끔. 여기서는 오히려 처음에 가격 할인한 효과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니까 더 이게 손해예요. 그리고 수입품 가격이 비쌌어요. 환율이 올라간 셈이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외제를 막 선호하는 그 씀씀이 성향인데 수입 성향이 확 변하지 않아요. 얘는 조금 줄긴 줄겠지. 근데 조금 준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출품에 대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하는 그 탄력성과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 비싸서 우리가 덜 사는데 이게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단기에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의 역설이니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아무튼 탄력성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싸졌는데 잘 안 팔리고요. 비싸졌는데 아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이 변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같이 고려한 단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요. 그럼 이제 가격 효과가 이제 힘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품에 대한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요 결과를 살펴보니까 수출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이게 그쵸?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빨강에서 우리 헷갈리려나? 아무튼 수입품 가격이 비싸졌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안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되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내려갔네요. 마이너스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흑자해서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적자가 됐다가 장기에는 탄력성이 커지니까 흑자가 되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그림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경상수지를 인하했을 때 여기 국제수지라고 하면은요. 그때 처음에는 여기가 평가절하했을 때 이 시간이에요. 다음 페이지는 아니고 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수지가 이렇게 해서 적자가 되다가 이 적자 파트가 저기예요. 일시적으로 적자가 되다가 점차 어느 시점 가면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J 커브 효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평가절하 환율 인상이 되었을 때 그래요. 환율이 인상되었을 때 국제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력성이 커야 되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비탄력적이면 적자가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느낌만 가져가세요. 아셨죠? 이걸 표현할 것까지는 없어요. 1번 볼게요. 다시
마샬 언어 조건이란 평가 절하를 실시했을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쪽과 이쪽의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고요. 박스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건 아니에요. 뭐 식으로 막 표시할 건 없고 그냥 밑에 아무튼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가격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이커브 효과가 나와 있죠. 밑에 설명, 위에 설명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요 내용만 살짝 보시면 되겠고, 제이커브 효과 다시 볼게요. 제이커브 효과란 평가 절하를 실시하면, 그렇죠? 평가 절하, 절하라고 해야 돼요. 절상이라고 썼죠. 죄송해요. 절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절하되는 거니까 달러 환율이 인상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 절하가 되면은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일시적으로는 밑줄 치세요. 그 단기에는 그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책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쓴 거고 경상수지가 악화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밑줄 치세요. 장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선되는 효과를 말한다. 뭐 그러네요. 그렇죠? 밑에 그림 보시면 되겠고 발생 원인은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 뭐 외국에서 만들어서 J자 우리나라는 뭐 국자 효과 이러면 좋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좋겠지. 그러면 외국 애들이 야 너 국자 효과 알아? 그럼 걔네들은 개념이 없잖아. 우리는 야, 국자 모르냐? 그 떠먹는 거 그냥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학문도 자기네가 먼저 만들어서 용어도 만들고 그 태권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내용도 구축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때 국자 효과 금방 되는데 걔네는 사전 찾아야 돼. 국자란 하면서 한국어 사전 찾아서 오 요렇게 생겼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도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 많은 정년퇴임 하신 분들은 다 그렇죠. 이거 다 뭐 요즘은 또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뭐 정약용의 뭐 실학 사상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학 이런 걸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게 다 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또 요즘 더 번역본들이 막 판치다 보니까 다 국제금융, 국제경제책은요. 폴크루 관책 같은 거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은 달러 하면 달러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보면 헷갈려요. 그 달러가 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에요. 달러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꾸 머리가 또 빙글빙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그렇죠. 뭐 경영학 보면 우리 시험이 안 그렇지만 뭐 경영학과는 아시겠지만 케이스 스터디 하면은 다 외국 기업에서 살아요. 이게 뭐 잘 와닿지도 않아요. 무슨 이게 뭐 그냥 LG 삼성 하면은 늘 보던 거고 하는데 늘 또 뭐 그렇게 또 모르는 얘기를 해야지 뭔가 와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막 보러 가고 하는데 그거야.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거기 살아서 옆에 무슨 뭐 월마트 이런 걸 봤잖아. 그러니까 월마트 얘기하면 와닿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이마트랑 비슷하겠지 생각하지만 그 환경 이것도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 수업도 경영 전략 수업도 좀 많이 했거든요. 3, 4년 이렇게 2대 MBA에서 했는데 근데 힘들어요. 그 경제학 수업은 그나마 나은데 경영학은 매번 기업이 사라졌다. 그때 잠깐 처음 할 땐 진짜 막 와 노키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성장 해가지고 막 하면 또 애플 막 연구해야 되고. 근데 제가 뭐 저도 잘 전자기기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 회사 가서 본 것도 아니죠. 구글이 어떻게 했나 뭐 솔직히 거기 가서 막 딱 시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 베이스가 다 경제학 베이스를 갖고 사례만 좀 덧붙이는 거니까 뭐 약간 그렇게 하는데 붕 뜬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가끔 보면 회계사들 중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실무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좀 미안하고 감사 같은 것도 그러고 이게 내가 감사 안 하니까 뭐 뻥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서 직접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보고 드는 이게 살아있는 그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래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안 하죠. 공부는 또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그 진짜 그 회사 다니는 분이 앞에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래경영 아카데미의 성공 전략해서 막 공부하는데 미래경영 아카데미에 무슨 뭐 과장님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 그렇지 한번 얘기하면 피식 웃을 거 아니야. 야 미래경영 아카데미가 그렇게 성공했는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좀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이커브 그래서 자 다음에 775페이지
자, 마지막 좀 남았어요. 어우, 생각보다 좀 그랬는데 한 15분만 더 할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진짜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 뭘 할 거냐면 저 고재변금 저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매년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시험에 나와요. 자, 거기 ISLM BP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 좀 한번 잘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국제 수지 균형.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걸 IS 곡선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뭐 아실 거예요. Y는 C, I 이자율 있고 정부 지출, 수출 이렇게요. 자, 수출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환율 우리가 옛날에 좀 보긴 했습니다. 자, 환율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된다. 플러스. 또 수출에 영향 미치는 게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거요. F, foreign이에요. foreign. 완전 고용 국민소득 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헷갈리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린다니까요. 현대자동차, 자동차 어디 뭐 그래요. 아프리카 케냐 잘 팔리겠어요? 거기? 뭐 그냥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캐나다 좀 더 낫죠. 미국 캐나다는 같은 캐시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그쪽이 잘 살아야지 야 살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야 이제. 그래서 지금 자꾸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말 그대로 총수요가 자꾸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은 건 아프리카밖에 없다. 피라미드에서 밑에 아프리카를 잘 살게 해줘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이제 자동차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스마트폰도 사고 그래야 거기다 소진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다음에 수입 볼게요. 수입은 환율 영향 미칩니다.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수입이 증가하네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살짝 봤고요. 다음에 LN 곡선 봅시다. LN. 자, LN 곡선은 우리가 사실 국제 수지가 영향 미치는데 저기 왼쪽에 나타낸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정환율 제도 한번 보시면 자, 고정환율 제도는 LN 곡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LN 곡선은 이렇게 쓰죠. 화폐 공급,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가물가물한가요? 반가워요? 아니면 야 너 언제 본 적 있었냐? 뭐 느낌이 그래요. 아무튼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까먹게 되는데 자꾸 그나마 본 것 같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정도까지는 알죠?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아셨죠? 다른 것도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과목 공부할 게 되게 많으니까. 아셨죠? 아니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튼 거래적, 투기적 뭐 아무튼 이거 고전학파가 좋아하고 케인즈가 좀 좋아하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화폐 공급이 국제 수지에 의해서 영향받아요. 아까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국제 수지가 흑자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환율을 유지하려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 요인이 국제 수지가 흑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쪽으로 다시 오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BP가 영향을 미쳐. BP가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가 차이가 나요. 변동환율 제도 볼게요. 변동환율 제도는 그냥 BP에 의해서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국제 수지가 흑자던 적자던 이 개방경제 하에 ISLN 곡선이라고 그래요. 개방경제 하에 요 환율의 수출 수입 요거 영향받는 거 들어왔고요. 개방경제 하에서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에서 LN 곡선 하는데 고정환율 제도는 BP에 영향 받는데 변동환율 제도는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폐쇄경제 하에 LN 곡선과 개방경제 하에 LN 곡선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BP 곡선을 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수지 균형 되는 것을 여기다가 하나 가져올게요. 국제 수지 균형 해가지고요. 왜 제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책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니까 대외 균형을 나타내는 게 BP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IS와 LM 요걸 나타내는 거를 대내 균형 이렇게 할 거고요. 대내 균형. 그 다음에 여기요. BP 곡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외 균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내외 균형을 나타내는 게 ISLM BP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위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BP 곡선이란 거기 자 살짝 보시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BP 약자가 그렇게 돼 있고 국제수지 균형이 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 그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한번 여기다 체크를 할게요. 자, BP 해가지고 1번 개념 쓸까요? 자, 국제수지 균형을 우리 ISLM 정리하는 거와 똑같아요. IS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Y랑 이자율에 나타냈고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Y랑 이자율에 나타냈고 BP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Y랑 이자율의 평면에 도시를 한 거다. 그림을 나타낸 거다. 그냥 끝이에요. 끝. 다음에 도출 볼게요. 도출. 자, 제일 밑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BP는 경상수지랑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본수지랑 경상수지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수지는 거기 있는 것처럼 수출이 환율과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니 빼기 수입과 환율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경상수지고요. 수출 수입과 관련된 경상수지. 그 다음에 이쪽 자본수지. 이 경상수지는 뭐냐면 물건을 사고 수출 수입이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서 돈이 거래되는 거고 여기 이제 자본수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긴 CA 해놨는데 보통 교과서에서 그냥 F라고 많이 쓰니까 저는 그냥 F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얼마나 높니? 요거요. 요건 자본수지 이렇게요. 요거 자본수지. 자, 그래서 아무튼 경상수지랑 자본수지 요거 합이 국제수지인데 국제수지가 균형되는 점을 0 이렇게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자, 어디 평면에 나타낸다고요? 자, 여기 뚜루루 해서 찾아보시면 Y랑 R 평면에 나타내야 돼요. 이제 살짝은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 모든 변수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초점을 잃게 된 거예요. 얘도 관심 없어요. 얘 다 관심 없고 Y 여기 있네요. Y. 그쵸? 다음에 이자율 여기 R 여기 있네요. R 이렇게요. 그쵸? 예, 얘네 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Y는 여기 수입의 어떤 관계인가요? 플러스인 거 아시죠? Y가 증가할 때 수입이 증가하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으면 돈이 확 들어온다고요. 자본이 유입돼요. 얘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생각하면은 그다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 식 자체가 좀 복잡한데 이거 없다고 치세요. 아예. 이거 없고 쫙 얘랑 뭐 요거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도출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자, 776페이지 BP 곡선의 형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크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이게 Y고요. 여기 이자율입니다. 자, 하나의 점을 잡을게요. 점을 잡았어요. 제로점. 우리 IS 도출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느 한 점 균형점이 있었는데 네, 균형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시계가 여기 없어가지고 시계 보는 사람이 시계 한두 명 책상 위에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끝내겠다고 약속한 시간에서 딱 정확히 딱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딱 15분 안에 끝낼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네, 그냥 10시까지 할 걸 그랬네. 아무튼 15분만 할게요. 여기 이 자리 올라갔다 합시다. 이 자리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머릿속에 잘 보세요. 이 자리 올라갔어요. 여기 이 자리 올라갔어요. 그럼 이 자리 올라가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돈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한 3% 우리나라가 20%야. 그럼 당연히 돈이 막 달러가 한국으로 가자 해서 돈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예요. 지금 제로가 돼야지 국제주식 균형이 되려면 이쪽이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이쪽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지 쌤쌤 된다고. 잘 보세요. 자본수지가 흑자가 되면 균형이 되려면 경상수지가 내려가서 적자가 돼야 되는데 경상수지가 적자 되는데 요 Y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럼 Y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Y가 올라가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수입을 엄청 많이 해서 수입이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푹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자, 다시요. 그래서 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 수지가 흑자가 돼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려고 하는데 경상 수지가 적자가 돼서 쌤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유지가 되려면 Y는 증가해야 되네요. 이렇게. 만약에 Y가 감소하면 BP가 우하향할 텐데 Y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1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를 쭉 연결한 게 요게 바로 BP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스스로 좀 도출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BP 곡선이 뭔가 그거를 먼저 보시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두 개만 딱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환율도 고정돼 있고 다른 나라 이자율도 고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Y가 올라가야지 이게 균형식으로 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가 거기 3번에 이렇게 막 화살표로 막 좀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 Y가 증가한 걸로 설명돼 있어요. Y가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만회하기 위해서 자본수지가 올라가야 되려면 이자율이 올라가야 돼서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 이자율 가지고 했으니까 그냥 이자율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2번 보시면 양가로에 자본의 이동성 정도와 BP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중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자율이 막 올라가도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본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도 이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세요. 띵 없어요. 이자율 올라가도 얘는 뭐 무슨 일이 있었어? Y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자본이 만약에 통제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Y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그냥 Y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0과 1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P 곡선은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본이 통제되어 있는 국가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면은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 아니면 우리나라 그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데 볼게요. 이자율이 살짝 올랐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여기 이거는 멀리 그리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올렸어요. 이자율이 눈곱만큼만 조금 올라가는데 돈이 물밀듯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쪽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돼요. 얘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Y가 증가해야지 이쪽이 엄청나게 내려가서 쌤쌤 되잖아요. 다시요. 자본 수지에 대한 게 이자율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눈곱만큼만 조금 올라가도요. 돈이 그냥 확 들어오니까 그걸 쌤쌤 시켜주려고 Y가 많이 증가해야 되니까 거의 이런 식까지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나중에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살짝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연결해본 이렇게 되면 BP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본이 완전히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BP가 수평 이렇게요. 자, 우리 책 뒤에 있다 말씀드릴 텐데 그때는 BP가 우상향하는 걸로 해요. 이거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통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불완전 통제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할 때 주로 이제 국제경제 공부하신 분들이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중국? 아니죠. 그다음 어디가 아니라 다 미국이에요. 다 아니면 금융이 발달된 영국 이거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거기서 공부한 거니까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본이 완전히 요즘이야 뭐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우니까 머릿속에 BP 곡선 얘기할 때는 우상향하는 게 사실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거시나 국제경제학 책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는 하고 뭐 크루그만이나 딴 책도 보면 이렇게 뒤에 부록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냥 수평으로 해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심플해요. 깔끔하고. 아셨죠? 그리고 이걸로 하신 다음에 나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게 더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하면은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로 해도 이제 약간 버거워서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리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니까 이거는 BP까지 움직이면 해서 막 헷갈려가지고 막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요거만 잘 보세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렇게 요게 BP가 수평인 거 가지고 해요. 옛날에 출제자가 BP가 수평인 거 가지고 출제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회계사 그 전에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살짝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착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신청에서 복수 정답이 된 적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10년 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수평으로 그냥 공부하시고 네, 그렇게 우선 이게 튼튼히 기반이 딱 잡혔을 때 딴 쪽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BP 곡선 위에 있으면 국채 수지가 균형인데 딴 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우상향 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Y가 있고 이자율이 있고 자, 여기가 국제수지 균형이에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으면 국제수지 불균형이죠. 흑장과 적장과 좀 파악해 보세요. 자, 저기까지 가기가 멀어서 여기다 써볼 테니까 보시죠. 여기다 써볼게요. BP는 수출 빼기 수입, 여기 Y가 여기 들어가 있고 더하기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보다 크면 흑자, 0보다 작으면 적자 이렇게 돼요. 조금만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밑에서 올려다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Y를 고정시켰어요. 우리 이거 그래프 연습하는 거라서 보는 거예요. Y가 고정돼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밑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BP 곡선 올려다 보면 이자율이 여기까지 있으면 국제수지 균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제로라 할게요. 점점점점점 R 제로 이게 균형인데 A점이라 할게요. A점. A점이면 어떻게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균형점인 것보다 올라갔습니다. 그 이자율이 여기 있네. 얘가 올라갔어요. 얘는 안 움직여요. 얘가 올라갔어요. 돈이 막 들어오네. 흑자 되죠? 네, 그쵸.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 되는 걸 살펴봤어요. 자, ISLM도 ISLM 곡선 위에 있으면 화폐시장, 생산물시장의 초과 공급이다. 그거 한 것처럼 BP 곡선도 위에 있으면 흑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 연습 겸 한 번만 더 볼게요. A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엔 이쪽이라 할게요. 여기다 해도 되는데 여기라 합시다. B. B점. B점도 다 BP 곡선 위에 있는 거죠. A, B 같이.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봐요. 자, 이자율을 고정시켰어요. 여기다 쓸게요. 다시 씁시다. BP는 수출 빼기 수입 Y 더하기 자, 이렇게 이자율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고정됐죠? 이자율 고정됐죠? 크게 째려 보셔야 돼요. 고정됐죠? 근데 Y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Y가 어떻게 됐어요? Y가 이렇게 줄어들었네. 그럼 Y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수입이 줄어들어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무튼 경상수지가 흑자돼서 얘가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요거 좀 잘 연습해 두세요. 연습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게 국제수지 흑자냐 적자냐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낼까 해가지고 이제 고민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BP 수평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우상향 하는 거 저거 있고요. 그 다음 수직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세요. 사람. 여기요. 사람을 그릴게요. 사람 이렇게 누워 있어요. 모자를 써야 돼요. 반드시. 이게 앞이라는 걸 모자 거꾸로 쓰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배가 볼록 돼 있어요.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가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워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세우면 모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로 시험 돼요.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얘가 흑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 그럼 여기 딱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어디가 앞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번 시험 가보세요.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모든 게 뭐 암기한 거, 논리적 뭐 계산 없어요. 그냥 딱 해서 뭐 그냥 이건가 감으로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디가 BP 곡선 이것도 흑자 적자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야지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자본이 완전히 자유롭고 약간 불안전 자본 통제 주로 이제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으로 가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이 학원 강의하면서 저런 유치한 걸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제가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자꾸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1번 봅시다. 거의 자본 이동의 정도와 BP 곡선의 기울기 보시면 1번. BP 곡선의 기울기는 자본의 이동성 정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자본 이동이 불가능하면 수직, 완전히 자유로우면 수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읽으시면서 떠올리셔야 돼요. 자본 이동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증가로 수입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약간만 상승해도 아무튼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약간만 상승해도 돈이 그냥 자본 유입이 막 휙 들어왔다 휙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수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단적인 게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랑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왼쪽을 더 일반적인 경우로 하시죠. 그리고 불완전하게 이동하는 경우랑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해서 어디가 흑자인가 보세요. 사람 모자 씌우시면 되죠. 모자를 씌우셔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자, 그리고 4번 봅시다. 결국 자본 이동이 높을수록 BP 곡선은 완만한 형태가 되고요. 5번 결론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우면 수평, 완전히 불가능하면 수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BP 곡선의 상방과 하방에서 밑에 보시면 연두 색깔과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연두 색깔이 흑자, 밑에 있는 게 적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BP 곡선의 이동 나와 있는데 그 이동은 그냥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BP 곡선의 이동 보시면 자,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주황 색깔 거기 보세요. 평가 절하 나와 있죠. 환율 인상이에요. 자, 환율이 인상됐다 합시다. 그럼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국채 수지가 당연히 흑자 되는 영역이 더 커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평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 보시면 우상향하는 거 우리 책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걸로 뭐 딱 했는데요. 수평 다 연습한 다음 좀 하면 좋긴 하지만 여기서 좀 어려워요. 근데 당연히 이쪽이 흑자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BP 곡선이 흑자되는 영역이 더 커진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노랭이 영역이 더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흑자가 더 커져야 되니까 당연히 BP가 우측 이동해야지 흑자되는 영역이 커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죠. 자, 다시요. 환율이 인상되면 거의 주황 색깔 보면 평가 절하 환율 인상으로 하시죠. 무슨 뭐 해외 물가, 국내 물가 뭐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아무튼 순수출 증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국제 수지 흑자 이렇게 되니까 뭐 거기는 회복돼야 되므로 그렇게 해서 뭐 해서 조정 과정 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흑자 되니까 흑자 영역이 커져야지. 그러니까 우측 이동 느낌으로 그렇게 가져가세요. 이건 그 느낌 연습하는 거고요. 뭐 이걸 해가지고 뭐 시험 문제 포인트로 뭐 물어보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불태화 정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만 그냥 살짝 그냥 한번 봐두세요. 거기 보시면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은 중화 정책이라고도 해요. 아까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저 왼쪽 살짝 보시면 국제수지 흑자되면 그래서 국내 달러가 많이 유입돼서 환율이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요. 통화량이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통화량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통화량을 다시 흡수하는 그걸 이제 중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그냥 그거는 살짝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불태화라는 건 중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근데 보통 그래서 밑에 관형 나와 있듯이 그 아무 얘기 안 하면 그 중앙은행이 뭐 불태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셔도 돼요. 괜히 알게 되면은 아니 불태화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돼서 막 혼자 막 빙글빙글 막 헷갈립니다. 막 스스로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쬐끔 아는 게 오히려 문제 풀 때는 더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 밑에 참고 그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X 그냥 하시죠. 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고정환율 제도의 금융 재정 정책 요거요. 먼델 플레밍 모델이고요. 780페이지가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 이렇게 있고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이 있어요. BP가 수평인 게 있고요. 오른쪽 볼까요? 자본 이동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우상향하게 돼 있잖아요. 781페이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왼쪽에 수평인 경우로만,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은 다 수평으로만 그동안 나왔었어요. 그러고 수평만 잘 보시죠. 그리고 우상향하는 거는 뭐 할 거 없을 때 이렇게 하시고요.
불가능. 에휴, 뭐 자본이 통제된 국가 가지고 우리가 왜 신경 쓰나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그것도 X 하시고요. 수평 이걸로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쪽 보시죠. 자, 드디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살짝 보시고 여기까지 쓰려고 제가 지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쓰려고 해요. 자, 불안하신가요? 네. 아무튼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자, 한번 아이디어 좀 보시죠. 환율이 고정돼 있어요. 왼쪽에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여기 보세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국제수지 흑자던 적자던 얘는 수평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서 BP는 그냥 수출 빼기 수입이고 얘인데 그냥 수평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정된 걸로 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BP가 상방 이동 그것도 최근에 뭐 한 번 나오긴 했는데 그건 그냥 아주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에 잘 보세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여기가 환율이 변하면 IS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IS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IS가 픽스드 고정돼 있고요. 근데 대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제수지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통화량이 변하니까 BP는 여기 LN 곡선은 이동한다고요. 이해되세요? 환율이 여기서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가만히 고정돼 있고 얘는 국제수지 흑자냐 적자냐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영향을 받으니까 LM이 움직여요. LM이 오르락 내리락 조정되네요. 우선 기계적으로 좀 하시죠. 자, 다음 변동환율 제도 봅시다. 변동환율 제도. 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변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국제수지 흑자가 되면 이쪽 부분 순수출이 증가해서요. IS 우측이동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물건이 비싸지는 거니까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줄어들면 그래서 IS 우측. 이 IS가 변한다는 거에 초점 맞추시죠. IS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되고 변동환율 제도에선 이거요. 국제수지가 흑자던 적자던 폐쇄 LM이나 개방 LM이 똑같으니까 LM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M 곡선은 고정 이렇게 보시죠. 자, 다시요. 좀 보면 뭐 쉬워요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IS가 환율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순수출 증가 감소에 따라서 IS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이 되고 얘는 고정돼 있고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IS가 고정돼 있고 얘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빈 종이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Y고요. R이고요. 자, BP 곡선은 우리 수평으로 합시다. 모자 썼어요. 위에가 국제수지 흑자고 밑에가 적자 상황이에요. 자, ISLM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가 IS고요. 여기가 LM이에요. LM.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종 균형점이죠. 환율을 하면 안 되니까 균형점 2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가 IS 곡선 상에 있고 LM 곡선 상에 있고 BP 곡선 상에 있으니까 요 2점이 대내외 균형을 모두 다 달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어떤 다른 상황 한번 볼게요. 옆에다 요거 하나 그려 놓으시죠. BP가 이렇게 있고 자, IS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LN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뭐 A점 이렇게 할게요. A점. A점은 지금 균형 상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IS 곡선 상에 있으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 LN 곡선 위에 있으니까 화폐 시장의 균형, BP 곡선 위에 있으니까 국제수지 흑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체력이 딸리셔서 피곤하시니까 IS와 LM 곡선 상에 있어서 대내 균형은 달성해요. 대내 균형은 상태 달성 이렇게 돼 있는데 BP 곡선 상에 있지 않네요. 대외 균형이 달성이 안 된 거예요. BP 곡선 상방에 위치해 국제수지는 흑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흑자. 그러니까 대내외 균형이 다 달성 안 됐죠. 얘는 ISLM, BP 대내외 균형이 다 달성이 아주 아름다움이 느껴지세요? 비유티풀 이 모양이 이렇게
다 만족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좀 약간 불쾌해요. BP 곡선상이 없어요. 자, 근데 요게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랑 달라요. 고정환율 제도 다시 볼게요. 고정환율 제도는 뭐가 고정돼 있어요? IS가 고정돼 있다니까요. 얘가 야, 나 안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정환율 제도 이렇게 써야겠네요. 고정환율 제도. 그렇다고 이게 소규모 자본이 완전히 자유로운데 BP를 막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이제 소규모 약간 완전히 자본이 개방화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S는 죽어도 안 움직인다고 뻗팅겨 있는 상황이니까 LM이 균형으로 가려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요. 그래서 여기다 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M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균형으로 간다. 자, 다시요. 조금만 연습해보면 이것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돼요. 자, 다시 똑같은 거 다시 그릴게요. BP 그 다음에 여기 IS 여기 LM 이렇게 있고요. A점 이렇게 있는데 변동환율 제도 볼게요. 변동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변해요. 저기 다시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막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IS는 움직여요. 족쇄가 풀렸어요. 근데 LM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아유 나 안 움직일래.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픽스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이 개방 경제하에서 보면은 여기요 이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안 움직인대. 그럼 IS가 BP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IS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균형해서 변동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S가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요거 두 개만 잘 보세요. 우선 기계적으로 봐두세요. 다시요.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IS가 픽스드 돼서 균형으로 LM이 조정 역할을 하고요. 여기 상황에서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LM이 이렇게 가만히 고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이니까 환율이 변해서 IS가 왔다 갔다 해서 IS가 왼쪽으로 가서 균형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여기서 1, 2 갑니까? 그거를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변동환율 제도인데 환율 제도에서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돼요? 국제수지가 흑자입니다. BP가 0보다 커서 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패턴 똑같으니까 요게 중간에 중요한 클루예요. 클루. 자,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은 달러가 막 유입해 와요. 달러가 유입. 그럼 느낌 생각해 보시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많아져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달러가 유입돼서 달러의 가치, 환율이 하락해요. 환율이 올라가야지 수출이 증가해서 IS가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순수출이 줄어들고요. Y는 CIG 플러스 NX 수출 빼기 수입이죠. 순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IS가 좌측 언제까지? 균형될 때까지. 그래서 저기 변 나와 있는 여기 써 있는 글자까지 갈 때까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A점에 있을 때 변동환율 제도인데 현재 국제 수지가 흑자입니다. 어떻게 이걸 균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요거 환율이 조정돼요. 변동환율이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순수출 떨어지고 IS가 좌측하면서 균형 이렇게요.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자, 이쪽은요. 여기다 쓸게요. 안 지우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느껴요. 공약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라는 걸 저도 늘 하면서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옛날에는 잘 지켰는데. 아무튼 딴 거 몰라 시간 지켰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 상황 볼게요. 지금 이거는 고정환율 제도예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환율 제도에서 국제 수지가 흑자입니다. 저 앞에 하는 건 아직 안 지워놓고 있어요. 달러가 막 유입해요. 달러가 유입돼요. 달러가 유입. 그래서 이제 환율이 달러가 점차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아지면 달러가 하락하려는 힘으로 작동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가 하락하려는 힘이 작동되면 이거 막아야죠. 고정환율이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여기서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화폐 공급이 국제수지 흑자에 의해서 통화 공급이 증가해요. 증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LN 곡선이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M이 우측 이동해서 여기가 가면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이렇게요. 불균형 상태 하나 놓고 변동환율 제도랑 고정환율 제도에 어떻게 변할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해요. 매년 나와요.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재정금융정책 거기까지 갈 거예요. 잘 정리하셨죠?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써놓으시고 딴 거는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내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오전에 무슨 수업이요? 내일 오전에? 아유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아유 그 우선 이거 써놓은 거 있죠? 이거 잘 해서 몇 번 더 하세요. 아셨죠? 세법은 그냥 수업 더 들으시면서 잘 이렇게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 경작 공부하시다가 좀 그냥 머리가 답답하면 또 보면 또 더 답답해지는데 아무튼 뭐 그냥 할 때 보세요. 그냥 아니면 세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알게 될 거 같고 오만해지잖아요. 나 이러다 내년에 동차하는 거 아니야? 그때 다시 세법 보세요. 그러면 아유 안 되겠군. 잘못하다가 1차례도 붙어야지. 이렇게 겸손해지게 만드는 과목이니까. 자 여기 한번 이제 됐습니다. 나눠서 볼게요. 자 여기 좀 크게 그릴게요. 자 고정환율 제도랑 환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랑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합니다. 자, 우리 어떤 거 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거 있죠?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에서 재정금융정책 그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재정정책 볼게요. 재정정책, 확장적인 재정정책 보시고 금융정책 이렇게 볼게요. 금융정책 이렇게요. 자, 우선 균형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기계적으로 그릴게요. 이 색깔 좀 바꿀까요? 넘치는 컬러인데 색깔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뭐 사실은 학교마다 가보면 이제 요즘은 칠판을 많이 안 쓰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전 슬프긴 한데 아무튼 또 칠판 있는 학교는 뭐 이렇게 분필도 다양해요. 막 핑크, 연두 막 이런 거 아세요? 주황색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잘 보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교환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분필을 핑크 연두 색깔 가져오고요. 여기는 분필은 제가 가끔 가지고 가요. 이렇게 가져가서 거기서 써요. 핑크 연두가 좀 잘 그래서 이제 거기 학생들은 노란 색깔도 있네. 거기 노란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없는 또 이런 색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ISLM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잘 보세요. 자, 고정환율 제도 저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환율이 고정돼 있다. IS가 절대 안 움직여. 이거예요. IS가 죽어도 안 움직인대. 이렇게요. 고정환율 제도 IS 죽어도 안 움직인대. 빨간 색깔 고정이에요. 고정. 픽스드 돼 있는 거예요. IS가 픽스드. 자, 변동환율 제도요. 환율이 변하는데 LM이 고정돼 있어요. LM이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LM이.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안 헷갈리게 되면 그 다음에 아까 그걸 이용해서 왜? 그걸 한번 자문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거 먼저 보실 거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S가 우측 이동하는 거 아시겠죠? 확장적 정부 이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IS가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IS가 우측 이동. 자, 그러면 IS가 여기 균형점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제로점에다가 자, IS가 우측 이동합니다. IS가 이렇게 우측 이동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1점 이렇게 오죠. 1점. 근데 문제는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태인데 IS, LM 곡선 상에 있으니까 대내 시장에선 균형이 돼요. IS 곡선 상에 있고 LM 곡선 상에 있는데 BP 곡선 위에 있잖아요. 국제 수지가 불균형이에요. 흑자죠, 흑자. 배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얘가 안 움직인대. 빨간 색깔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할 수 없이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고요. 원래 상태로 증가했다가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 효과 없네요. 국민소득 증가시키는 효과 없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자, 여기서는요. 원래 이제 번호를 매기면 여기가 제로점 이렇게 있는데
IS가 스스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막 물 먹어 해도 스스로 안 먹는 거니까 강제로 냇가로 데려갔어요.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래서 IS가 강제로 이렇게 갔어. 그래서 IS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IS 안 움직이는데 1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서 안 움직인다니까 스스로 나 안 움직일래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강제로 간 거는 괜찮고 우선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 환율 제도예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IS가 스스로 안 움직이는데 LM은 움직이잖아요. LM이 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LM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균형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LM이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2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때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효과 없고요. 얘는 효과 있어요. 자 이쪽 볼게요. 근데 IS 곡선상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LM이 우측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LM이 우측 이동하니까 LM 곡선 이렇게 우측 이동했어요. 이렇게요. 그럼 균형점이 0에서 여기 1점 이렇게 왔어요. 자 살짝 보세요. 기계적으로 보세요. 지금은. 자 IS가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는데 균형 가려면 BP 곡선 밑에 있으니까 국제수지 적자예요. 그럼 다시 이게 원래 상태로 가야지. 이렇게 되돌아가야지 대내외 균형이 달성되죠. 그래서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요거 똑같이 다시요. 변동환율 제도예요. 환율이 막 변해요. 저기 보시면 IS가 막 움직여요. LM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LM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애를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강제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야 일로와 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부터 얘는 이쪽 간 다음에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움직여요. 자 근데 이 상태 보면 얘가 0점이고 얘가 1점으로 됐어요. 얘가 안 움직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죠. 죄송해요.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없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얘가 IS가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얘가 2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까 저기 왼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 문제라 가지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고재 변금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여기 보시면 얘가 효과적이죠. 금융 정책이 효과적이다 해서 고재 변금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단지 나중에 몇 개 좀 디테일한 걸 좀 체크하긴 할 텐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게 뭐 거시 그래도 가장 많이 본 책이 서울대 정은창 교수님 책이거든요. 아직은 김영숙 교수님 책이 김영식 교수님이 거기서 많이 책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이것저것 많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 얘기를 좀 부각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이제 끝이에요. Y는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거 이렇게 보면 요거 하는 거 요거. 자, 변동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왔다 갔다 그런데 여기 0에서 1로 갔다 되돌아갔어요. 이자율은 어떻게 돼? 이자율. 이자율 이전과 똑같고 국민소득 이전과 똑같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는데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자율 이전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다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투자도 그대로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는 이게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소득이 그대로니까 소비도 그대로 똑같고 정부 지출이 증가했는데 뭐가 조정돼서 Y가 그대로일까요? 얘가 내려가는 거라니까 얘가. 그렇죠? 자 다시요. 저희 변동환율 제도잖아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제도에서는 정부를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자, 저기 보시면 0에서 1 갈 때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네요.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가치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은 IS를 우측 이동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자율도 올라가서 돈도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BP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BP 곡선이 0보다 커서 국제 수지가 흑자예요. 국제 수지 흑자 이렇게 되니까 이 변동환율 제도잖아요. 변동환율 제도. 환율이 변한다고요. 환율 어떻게 된다고요? 환율 떨어진다니까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네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수출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환율이 인상해야지 수출 증가, 수익 감소 이렇게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니까 외국 물건 가격이 싸진 거예요. 미제 물건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외제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순수출이 하락하게 되어서 이게 얼마나 하락합니까? 저기 Y랑 R이 고정돼 있으니까 얘 다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 올라간 만큼 이렇게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락하게 됨으로써 원래 상태로 다서 국민소득의 효과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고 대신 정부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 비중은 증가해요. 왜냐하면 Y가 가만히 있는데 민간 부분 수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정부 부분이 커지니까 여기다 하나 더 쓰면 정부 부문의 비중이 증대된다. 요거요. 여기 이제 교수님 책에 쭉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변동환율 제도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정부 부분 비중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고제 변금 있죠? 그것만 그냥 잘 보시면은 그냥 문제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거기 보시면은 780페이지에 수표인 걸로 해가지고요. 우리 책에서는 연두 색깔하고요, 보라 색깔하고요. 그 자본이 유입돼서 통화량 증가, 평가 절상 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밑에도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클루니까 우선 첫 번째는 틀을 암기하셔가지고 고정 환율 제도랑 변동 환율 제도에 뭐가 움직이나 그걸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하면은 그거 중간에 연두 색깔과 보라 색깔 그걸 중심으로 조금 몇 번 하시게 되면 좀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 탁 이렇게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딱 자기 몸에 체화시키시면 돼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불안전 경쟁이나 불안전 정보, 불안전한 자본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통제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냥 거기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이 심층 연구는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객관식 할 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이게 세팅이 된 다음에 그 심층 연구까지 시험 문제가 아직은 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하에 두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우리 책에 이제 뭐 좀 설명 나와 있는데 그거 앞에 고정환율 제도에서 재정금융정책이 심층 연구 ADAS까지 한 건데 그건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체크는 해두세요. 별표 한 2개는 해두세요. 그리고 784페이지도 변동환율 제도 있죠? 그것도 심층 연구 나중에 조금 볼 거예요. 따로 정리해둘 테니까 그것도 별표 한 2개 해놓으시고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나중에 그죠? 쭉 찢어가지고 나중에 할 거고요. 다음에 785페이지가 보시면 참고에 개방경제의 대내외 균형할 때 뭐 시험에 내긴 그래요. 근데 국제경제 책에 보면 그 1번에 나와 있는 그 팀버겐의 정리해가지고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걸 물어보긴 그래요. 근데 지문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일반적으로 N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N개의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팀버겐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언급은 될 수 있는데 이걸 틀리게 해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팀버겐의 정리 뭐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답과는 상관없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 막 손이 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그런가 보다. 차라리 이것도 모르시면 좋은데 그냥 그렇습니다. 다음 밑에 지출 변동 정책과 지출 전환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출 변동에 동그라미 치세요. 느낌이 지출 크기의 변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수요 총지출의 크기에 밑줄 치세요. 그게 이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지출 변동 정책이고요. 지출 전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환율 정책만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 이거를 국내 소비 생산 이걸로 이렇게 확 바꾼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물어보긴 그래요. 근데 보기 지문 박스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지출 변동 정책에는 뭐 재정 금융 정책이 있다. 뭐 이렇게 지문 같은 거는 끼워 넣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거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 약간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린 것도 있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미시 때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필기하신 거라든가 책에 있는 거를 가끔 옆에다가는 놔두세요. 그래서 세법이나 다른 과목 하실 때도 가끔 경제학 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시는 거 좋고 만약에 노트 필기한 게 있으면요 그것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반복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쯤 되는 거죠. 7, 8월에 가면 핵심 정리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아마 선물로 어떤 분 드리긴 했었는데 필기노트 있잖아요. 그거 요 앞에 있긴 한데 그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에 그 핵심 뼈대 제가 주로 필기 판서한 거 위주로 돼 있는 건데 횟수는 좀 작게 하려고요. 작게 해가지고 한 5번인가 6번 해서 미것이 쫙 할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요 책을 또 볼륨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쭉 들으시면은 제가 그때 필기했던 거 내용 쭉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한 8월이나 이럴 때 좀 시간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심화반 들어가면 뭐 이런 거 할 때 약간 단과로 우리 조그만 책 빨간 책 있잖아요. 거기 그래프랑 그리고 좀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할까 하는데 그래프 문제랑 난이도 있는 것도 미리 찍어 놓을까 해요. 그래서 그거 2개 이렇게 단과식으로 해서 열긴 할 텐데 뭐 어떻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 시간 되면 들을 수 있도록 할 거나 뭐 그건 어떻게 한번 조율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정도 하시면 이 그래프나 계산 문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정복하시면 좋고 아까 얘기했던 지출 변환 전환 뭐 지출 뭐 크기 변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냥 좀 다시 그냥 암기할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라든가 뭔가 유종의 미로 좋은 말이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 저 계속 수업 있어서 나오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